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이죠.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호수는 1970년 충남 서천군에서 삼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하는 농사일로 식구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호수는 다른 범죄자들처럼 부모님이 학대를 받거나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호수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는 가정폭력은 있었다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고요. 학창 시절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왔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0년대 말에 군에서 하사관, 지금의 부사관이죠. 복무를 했는데 이때부터 강호순이 좀 특이한 특이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휴가를 나와가지고 1톤 트럭을 준비해서 남의 집에 소를 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소를 태우고 있을 때 순찰을 하던 경찰관한테 발견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강호순은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요. 1992년 한 여성에게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발각되고 원만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 부인은 자신이 소개받은 날 강제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렇게 강호순은 4번의 결혼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강호순의 4번째 부인은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강호순은 3년 동안 4번째 부인과 동거를 하다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고 5일 뒤 부인과 장모가 화재로 사망했던 겁니다. 강호순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부인에게 강제로 보험을 들게 했는데 일요일에 불이 나 사망하면 보험금을 5천만 원 더 받는다는 특약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한 화재가 공교롭게도 일요일에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강호순은 방범창을 뜯고 아들만 데리고 빠져나왔는데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 아내와 장모는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장모가 화재로 사망하자 강호순은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탔습니다. 이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조금 이제 살펴봤듯이 어린 시절에 무슨 학대를 심하게 당했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폭력적인 모습이 물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강호순의 범죄, 지금 이런 비열한 연쇄 살인을 하는 뭐 동기라든지 영향이 좀 됐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조금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서 면담에서도 이거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 전에 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그냥 모기향에 의해서 사고가 난 화재다 이렇게 그냥 덮어져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이거 살인 사건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 제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간 건 아니고 이 재판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참관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건을 추궁을 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조사가 됐냐면 당시 이제 현장은 다 없어졌고 사진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화재를 분석하는 전문가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경찰,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이걸 다 뿌려가지고 이게 정말 모기향에 의해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당시의 감정이 맞느냐라는 검증을 했는데 모든 감정관들이 이거는 모기향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는 패턴은 아니다. 고의에 의한 방화다라는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의 의혹이 짙어졌죠. 그래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그때 검사 측에서
증인을 하나 호출했어요. 이 증인은 누구였었냐? 이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앞집에 살던 사람인데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강호순이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 창틈으로 밀어내더니 자기 혼자 이렇게 탈출을 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혼자 탈출을 해서 나오는 걸 봤다. 어린 아들은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 처와 장모가 그 안에 있었지만 도움을 구조를 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고 나와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굉장히 그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때 변호사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발생한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고 당신이 그걸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었던 것까지 보는 것을 목격 진술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 증인이 진짜 징어대 앉아가지고 주먹을 콱 내리치면서 나는 평생 살다 그런 장면 처음 봤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어떻게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나와서 저렇게 살고자 그랬을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당신 평생 불난 거 봤냐고. 안 봤다.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내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의 탄핵이 무시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판사가 자 이제 그만. 무슨 얘기냐. 모든 감정의 결과가 방화다. 그다음에 목격자 증언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방화에 의한 고의적인 화재다.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네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나중에 재판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을 여죄를 자백을 하면서 이 사건도 자백을 결국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뭐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학대가 없었는데 연쇄살인을 저질렀겠냐. 여러분들 학대, 그다음에 동물 학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쇄살인 저지른 사람이 보니까 아동학대의 피해자였거나 또는 동물을 학대한 경력이 대부분 상당수가 많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동물학대나 아동학대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연쇄살인범이 된다 이런 공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건 좀 변론으로 이 면담에서도 힘든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친 추측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때는 학대, 폭력, 성향 그런 걸 떠나서 또 강호선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이 친구는 도벽에 대한 성향도 있어서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휴가 나와서 소를 훔치려다 잡혔기도 했었고 그래서 불명예 제대도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건에서 보면 그 신용카드에서 돈을 또 뽑아내는 그런 걸 보면 그런 도벽에 대한 충동을 전혀 참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왜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강호순이 돈에 되게 집착을 합니다. 이 집착을 한다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애정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대상 관계 그러니까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애정 관계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는 어떤 그 대상들이 적절한 애정 관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 또는 뭐 어떤 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체포되어가지고 재판 끝나고 나서 난 책이라도 써서 우리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우리 애들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돈도 재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돈에 이렇게 막 집착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질문을 제가 몇날 때 했긴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집착을 하게 되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학대의 성향이 뭐 과거 저희가 이제
더듬었던 연쇄살인범한테 모두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 친구는 그 차 앞에 있는 사진까지 개를 심지어는 한 50마리를 죽이기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먹기도 하고 저로서는 더 안 좋은 추억에 담겨 있는 건데 동물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좀 더 경시하는 경향 이것과의 연관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동물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잖아요. 근데 이 강호순 같은 타입의 범죄자들은 이것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쓰는 것처럼 개나 어떤 생명체,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그냥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를 때 어떤 피해자들이 우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도구. 그래서 뭐 사진도 붙여놓고 말이죠. 강한 자고 따뜻하게 뭐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폭력적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연출된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자체가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 감정 표출을 할 때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늘 약자와 어떤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빚어지면 그런 방식으로 이 갈등 관계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의정의 같은 경우도 저는 같은 유사한 그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의정의가 뭐 동물학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성장기에 너무나 많은 애정 관계가 지나치다 보니까 고의정 같은 경우는 갈등 관계가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아버지가 와서 그냥 제거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남편과의 갈등 관계 생겼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갈등의 요인을 제거해버리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통상 이렇게 보면 그 연쇄살인범 이런 걸 지금 계속 주제로 저희가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연쇄살인범을 일으키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강호순도 사이코패스가 맞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거는 사이코패스 검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4개의 범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장기, 뭐 대인관계, 반사회성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을 히스토리를 다 분석을 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여러 명이 체크를 해서 이걸 평가를 하는 건데 40점이 만점입니다. 4개의 범주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씩 40점인데 여기에서 24점을 넘으면 통상 그 전문 분야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27, 8점. 그러니까 이제 24점은 어차피 넘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자입니다. 뭐 그러면 24점이면 23점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4점만 사이코패스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이코패스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관 어떤 중심점을 넘어가면 위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